정산상제님의 무극대도는 우주 만물과 하나가 되는 태일인간의 천지일심에 그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일심이 없으면 우주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제님의 진리를 알려면 선천문화에서 가르쳐온 마음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관학은 유식학과 더불어 석가모니가 전한 불교 심학의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생문화연구소에서는 김성철 교수님을 초청하여 중관학 강의를 듣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중관학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동국대 경축 캠퍼스 불교학부 근무하는 김성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중관학의 개념 비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설명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공식 같은 거를 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이제 몇 가지 개념을 예를 들어 갖고 우주, 시계, 물질, 그 다음에 욕심, 그다음에 시작, 종말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개념들이 왜 실체가 없는지, 왜 테두리가 없는지, 왜 선을 그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숙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지난 시간 결론을 보면은 우주가 어디가 우주냐 할 경우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는 전체가 다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우주고요, 저 하늘 위도 우주고, 내 뱃속도 우주고, 이제 땅속도 다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어디냐 할 때 그 전까지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다 타파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곳이 다 우주가 되기 때문에. 또 시계가 무엇이 시계냐 할 경우에도 보통 이제 이 탁상시계든지 벽시계 같은 그런 숫자와 바늘이 있는 것만을 시계로 생각했다가 이제 자꾸 생각을 확장시켜 가다 보니까는 모래시계도 있고 나무의 나이테도 시계가 되고요. 그러니까 건물도 시계가 되고 시간을 나타내고 사람조차도 이제 몇 살인지라고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시간을 나타내는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면서 세상에 시간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시계가 됩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의 개념을 들면은 개념을 딱 잡으면은 그게 일체로 확장되는 이제 방식이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지난번에 숙제를 냈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살일 경우에도 그 살이 뭐냐 할 때 모든 게 다 살이다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은 쓸 수 있습니다. 답은.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제가 부탁드렸었습니다. 왜 모든 게 다 살이 될까요? 왜? 앞에 보이는 저 벽의 모습도 살이고요, 형광등도 살이고, 바닥도 살이고, 책상도 살이고, 칠판도 살이고, 들리는 소리도 살이고, 모든 게 살입니다. 살. 근데 그냥 비유로서 살이 아니고 실제 살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통하고, 그다음에 신경, 꼬집으면 아프고 하는 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이럴 때 막힙니다. 탁 막힙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런 식의 막힘을 은산철벽을 만났다 이렇게 합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산하고 철로 된 벽입니다. 이게 이제 화두입니다. 지금 실제 여러분 다 화두 타압하는 과정이에요. 또 여러분 지난 시간 쭉 후반에 가서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께 자꾸 여쭤보면서 이제 강의했던 그런 과정이 바로 지관 쌍운과 똑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지가 멈출 지자기 때문에 곰곰이라는 얘기 드렸죠. 관은 생각하는 거, 보는 거기 때문에 곰곰이 보는 거, 가만히 보는 거, 곰곰이 생각하는 게 지관 쌍운이고, 지관을 함께 운행하는 것이고, 그걸 불교 용어로 한마디로 선이라고 부릅니다. 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 자체가 선을 닦는 과정입니다. 선을. 그래서 살이 뭐냐 할 때 왜 살이 전체가 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선을 닦을 때 화두가 마치 은산철벽처럼 가로막아야지만 선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모든 게 살일까요? 이것도 이제 제가 답을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살 중에서 눈에 보이는 풍경이 살인 이유는 단순 명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앞에 있는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는 바깥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요. 다들 자기 망막살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이 눈동자에 보면은 동공이 뚫려 있죠. 동공.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밝은 데 갖다 놓으면은 작아집니다. 동공이. 그랬다가 어두운 데 놓으면은 이게 커지죠.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게 동공인데 동공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빛이 들어왔다가 그것이 망막에 돌입이 돼서 뒤집어져 가지고서 영상이 맺힙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넓은 세상을 바라봐도 전부 다 실제는 자기 망막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동전만한 망막 보면서 참 넓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가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바늘구멍 사진기예요. 바늘구멍. 그러니까 눈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눈의 구조와. 이 구멍을 통해서 영상이 들어오면은 뒤쪽에 그 뒤집어진 영상이 맺힙니다. 이제 뒤가 망막이고요. 똑같습니다. 바늘구멍 사진기와.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이 망막에 영상이 맺히면은 그것을 신경이 포착을 해가지고서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풍경이 어떻게 돼요? 피와 신경이 살아있는 살이다. 되죠? 그런가요? 진짜 그렇네요. 그러니까 넓은 세상에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좀 답답하시죠? 보니까 망막 같은 작은 데 속에서 내가 큰 줄 알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 목소리가 들리시죠? 근데 실제는 목소리 듣는 게 아니고 뭐예요? 본인의 고막의 떨림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모든 소리는 내 고막 살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 보이는 형상, 일체가 다 내 살입니다. 살의 변화입니다. 닿는 느낌이든지 맛이든지 이걸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체가 다 아이고 살의 바다에 둘러싸였구나. 그 전까지는 참 넓은 세상에 사는 줄 알았더니 참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이게 진상입니다. 되나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든지 간에 들면은 끝까지 가면은 모든 것에 적용된다는 거에 한 이해만 드는 겁니다. 지금 제가 모든 게 살이다 얘기를 했지만은 또 뒤집어서 망막에서 이게 끝나나요? 망막에서 영상이 눈에 보이는 영상이 아니죠. 망막 뒤에 시신경이 있어요. 시신경이 뇌에서 이렇게 교차합니다. 이따가 나중에 후두엽에 시각 중추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맺힙니다. 여기에 가서. 여러분 맹인 중에 어떤 맹인이 있냐 하면은 교통사고 때문에 이 뇌 뒤쪽이 좀 다치죠. 그럼 눈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후두엽이 시각 중추기 때문에 눈에 보인 정보, 여러분들 눈에 보인 정보는요 다 뒤통수에 맺힙니다. 귀에 들린 것은 다 옆에 측두엽에 여기에 맺히고요. 몸에 대한 촉감 있죠. 그것은 머리띠처럼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무지개처럼 여기에 전부 다 정보가 회로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나의 뇌다 해도 되죠. 그런가요? 귀에 들린 건 전부 다 나의 뇌다 해도 되죠. 뇌, 브레인. 촉감은 다 나의 뇌의 느낌이다 해도 되죠. 모든 것은 나의 뇌다 해도 되죠. 아까는 다 살이었는데 지금 또 다 뇌가 돼버립니다. 되나요? 뇌가 뭐냐 할 때 모든 게 뇌다라고 해도 됩니다. 또 거꾸로 뇌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신경을 통과해야죠. 모든 게 다 신경이다 해도 돼요? 되나요? 신경이 뭐냐 할지 일체가 신경이다. 지금 제 이 말씀이 불교 교리 중에 화엄경의 가르침입니다. 화엄경에 일즉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일중해무량, 하나 속에서 무한을 해석해낸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개념을 들으면 살이 뭐냐 할 때 무한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체가 다 살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뭐냐 할 때 일체가 물질이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시작이 뭐냐 할 때 일체가 다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화엄의 법계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연기법이에요. 더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누굴까요? 여기에서요. 제가 여러분들 아들인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아빠인가요? 아니죠. 뭐예요? 특강 강사죠. 강사입니다. 틀림없죠. 특강 강사인데 강사로 왔는데 집에 갔다가 오늘 저녁에 띵동 한 다음에 누구세요 할 때 강사야 특강 강사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애가 문 안 열어줍니다. 아빠가 좀 이상해졌나 봐 하고서 겁이 나서 그러겠죠. 아빠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자식한테는 아빠가 되고 그 다음에 청중한테는 강사가 되고 부인한테는 남편이 되고 아들한테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한테는 손자가 됩니다. 옆집 아줌마한테는 뭐예요? 아저씨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아프리카에 여행 갔다가 밀림에서 가이드를 갖다 잃어버렸어요. 혼자. 그렇죠? 남았습니다. 딱 보니까 앞에서 사자 한 마리가 날 보고 있어요. 근데 침을 질질 흘립니다. 여기에서. 왜 그럴까요? 먹이기 때문에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밤에 늦게 혼자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불 꺼진 집에 들어갔는데 불을 탁 켜니까는 갑자기 바퀴벌레가 장롱 밑을 막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괴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가 괴물이죠.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교수님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또 운전사예요. 그렇죠? 운전할 때는요. 조카예요. 삼촌이에요. 옆집 아저씨예요. 그 다음에 맛있는 고기 덩어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할 때 그 중에 하나 이제 이름만이 지금 여기에서 작용을 합니다. 이게 법계 연기예요. 그러니까 연기법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강론적인 연기, 강론 이걸 다 종합해 놓은 것이 화엄경의 법계 연기 일즉일체입니다. 하나가 이제 부인한테 남편이 되고 자식한테는 아버지가 되고 이게 각각의 연기예요. 큰 방 작은 방처럼. 근데 그걸 다 모아놓으면 법계 연기가 되고 온 우주가 하나 속에 들어가는 일중일체의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살이 뭐냐 할 때 일체가 살이다라는 것이 법계 연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서 이제 한번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뭐냐 할 때 일체가 물질이다. 다 법계 연기입니다. 법계 연기. 자, 그러니까 뭐 마음이 뭐냐 할 때 이거 답은 벌써 다 나왔죠. 마음이 뭘까요? 일체가 다 마음입니다. 근데 그게 되나요? 쉽지 않죠. 일체가 다 마음이에요. 저 문도 마음이고 천정도 마음이고 다 마음이에요. 좀 쉽지 않죠. 근데 이 일체 유심조의 가르침이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이게 마음이란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을 다 마음 하나의 개념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설명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은 유식무경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오직 마음뿐이고 무경, 대상은 없다, 풍경은 없다, 바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식무경. 이게 일주심조입니다. 다 마음 일체가 다 유식, 오직 유자죠. only mind, 그렇죠? only mind. 그다음 무경, no object 이런 뜻입니다. 다 전부 다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힘든 그런 통설인데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유경무식. 유경무식. 이게 또 같은 말입니다. 오직 대상만 있고 마음은 없다 해도 됩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런 통찰이 있기 전에 이런 통찰은 높은 통찰인데 있기 전에 일반 사람들은 마음도 있고 대상 세계도 있다고 이분법적인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이론론으로 통일한 것이 유식무경 혹은 일체유심조예요. 하나의 개념에 의해서 대상도 다 마음이고 이쪽도 마음이지만은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돼요. 다 대상만 있고 마음은 없다 해도 됩니다. 마음은 없다. 근데 그건 좀 이해하기 쉬워요. 유경무식은요. 왜냐하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풍경들, 이 모습들 이게 다 대상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소리가 들리는데 다 대상 바깥에 있죠. 바깥 대상이에요. 그다음에 갑자기 어저께 먹었던 도너츠가 생각이 납니다. 어디서 들어왔어요? 바깥에 들어왔죠. 그렇죠? 대상, 풍경처럼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저께 먹었던 도너츠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런 현상이나 지금 바깥 창문에서 까치 한 마리가 휙 날아가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가는 거 내가 전혀 예측도 못했던 현상인데 날아갈 때가 있죠. 그렇듯이 내가 전혀 예측 안 했는데 갑자기 어저께 먹었던 도너츠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하지만은 마음이라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 나한테 풍경처럼 나타납니다. 풍경처럼. 친구 집에 갔다가 저녁에 늦게 갔는데 밥 먹었니 했는데 미안하니까 먹었습니다 했는데 자꾸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었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풍경이기 때문에 마치 시냇물 흘러가듯이 시냇물 흘러가는 것도 그냥 바라볼 수 있죠.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그냥 바라보듯이 객관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도 바깥에서 들어오고 꿈을 꿀 때의 영상도 바깥에서 있고 풍경이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생각도 바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일체가 다 대상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체험하는 건 모든 것은 다 대상밖에 없어요. 이게 유경무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말이나 유식무경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이라는 대상이라는 한 단어의 개념에 의해서 세상 만사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거나 마음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거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식무경이라는 얘기, 다 마음이다 하는 얘기는 마음이라는 하나의 개념에 의해서 이제 세상을 통일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불교 교리의 어떤 이제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방편.
이런 통찰보다 더 높은 통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경무식이에요. 무경무식. 대상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이게 더 높은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대상이 있고 마음이 있다. 이게 제일 낮은 거예요. 그랬다가 모든 거 다 마음이다. 이게 좀 높은 거예요. 더 높아지면 마음이랄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상도 없지만 마음이랄 것도 없다. 이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다 논리적으로 해결합니다. 일체가 다 마음이죠. 일체가 만약에 유식무경. 일체가 다 마음이라면은요. 마음이랄 것도 없어요. 마음 아닌 게 있어야지만 마음이란 개념이 성립을 합니다. 그렇죠? 컵 아닌 게 있으니까 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이 마음 아닌 게 있어야지만 이거 마음이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다 마음이에요. 다 볼펜이든 뭐든 간에 다 마음이에요. 형광등이든 소리든 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라고 말 붙일 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 경지를 갖다가 경식구민. 민절하다, 사라지다. 그러니까 대상과 마음이 다 사라진 경지다. 이게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체유심조 마음이 만들었다 하지만은 거기에 또 집착을 하면은요 마음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못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더 끝에 가서는요 마음조차 싹 버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고통이 어디가 있는가, 누가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거기를 향해서 뛰어드는 그런 불교 보살의 이제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지금 마음이 뭐냐 할 때, 이제 아까 제가 살 다음에 마음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모든 게 마음이다? 말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바깥이 뭐예요, 바깥? 지금 저 문 바깥도 바깥이고, 그 다음에 그 창 바깥도 바깥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이 컵도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그렇죠? 이 팔도 내 바깥에 있어요. 가려운 느낌이 바깥에서 납니다. 그 다음에 꿈을 꿀 때 영상도 바깥에서 일어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게 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런가요? 밖이 뭐냐 할 때, 아웃사이드가 뭐냐 할 때 다 아웃사이드예요. 일체가 다 아웃사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아니 뭐냐 할 때,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생각했는데 모르시죠? 왜? 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소금 먹었는데 뭘 먹었는데 맛이 어떤데 모르시죠? 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저 노란색이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왜? 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다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모든 것이 안에서 일어났다가, 모든 것이 밖에서 일어났다가,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만들었다가, 모든 것이 다 대상이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느가 하나가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서양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만 발견하죠. 그럼 세계적인 사상가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불교는 그거 지금 한 3분의 하나씩 다 끝내버립니다. 3분의 하나씩. 다 끝낸 다음에 앞으로 그 다음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 다음 얘기. 그 다음에 더 올라갑니다. 모든 게 욕심이다. 누가 발견한 거예요? 지금은 프로이드입니다. 그렇죠? 리비도, 성욕, 식욕이 모든 행동의 구심점입니다. 평생 임상 환자 봐가지고서 겨우 발견한 건데 불교는 욕심이 뭐냐 할 때 일체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에 대해 욕심이 작용하죠. 그는 그냥 한 10분에 다 끝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과학적 발견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의 작동 방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더 얘기한다면 프로이드 심리학 같은 경우에 어떤 원리에 의해서 모든 걸 설명하는 거, 그걸 사이비 과학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얘기해요? 칼 포퍼. 그래서 항상 반증 가능한 것이 과학이고 반증 가능하지 않은 그런 그 프로이드식의 심리학은 전부 다 무의식에다 맞추든지 초자, 자, 뭐 리비도, 이디에 맞춰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건 사이비 과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생각의 작동 방식이지 합리적인 그 자연에서 발견한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가 뭐냐 할 때, 여러분 부처 어떤 분이 부처님일까요?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인데 그 금강에 보면은요 어떤 말이 있냐면은 약 이색견화 시인행 사도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한다면은 만일 몸뚱이로서 나를 보는 사람은 삿된 길 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저분이 부처님이다 할 경우에는 그런 부처를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떤 분이 부처님일까요? 그러니까 육신 이 고기 몸 가지고 부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고기 몸뚱이가 부처면은 전륜 성왕도 부처리라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부처님과 똑같이 생긴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32가지 관상이 있습니다. 32상 80종어 80가지 세부적인 관상이 있고 32가지 이제 그런 큰 관상이 있는데 그게 영웅의 모습이에요. 영웅의 모습.
엄청난 세력을 가진 그런 영웅의 모습입니다. 요새 말로 얘기한다면요, 그냥 얼짱 몸짱이에요. 얼짱 몸짱. 실제 부처님 목격담이 있습니다. 근데 키도 뭐 엄청난 장신이고 너무나 잘생기고 그 수행하러 그 부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실 때 마을 처녀 2명이서 이렇게 봐요, 모습을. 근데 웬 청년인데 너무나 잘생겼어요. 그랬더니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우리 저분 수행하러 가시니까 그 당시 인도는 수행하는 게 그냥 하나의 이제 젊은 사람들의 어떤 과정이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또 내려오실 텐데 세속에 살기 위해서 그럼 저분의 첩이 되자고 약속을 합니다. 둘이서. 왜? 틀림없이 본처는 있을 테니까 섭이라도 좋다는 얘기. 그만큼 얼짱 몸짱이 부처님입니다. 그게 32 이상 80종호예요. 여러분 절에 가면은 불상 모습은 부처님 모습 아니에요. 상형문자예요. 상형문자.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한자가 뜻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 형상을 볼 때 우상도 아니고 상형문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장광설 혀가 이렇게 내밀면은요 이마를 덮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법 잘하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거위 같은 그런 그물이 여기 다 달려 있어요. 거위 같이 저 오리들 보면은 여기 막이 있죠. 부처님 손을 딱 펴시면은요 이 막이 다 있답니다. 이게 뭘까요? 중생을 구제할 때 하나도 놓치지 않으리라 이런 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이 32가지, 80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불상을 볼 때 석가모니 좀 저렇게 생겼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소개팅할 때 이렇게 나와봐요. 곱슬곱슬한데 이렇게 뭐가 달라붙어 있고 귀가 긴데 이러면은 이제 다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실제 모습은 너무나 잘생긴 분인데 이제 그럴 경우에 전륜성왕이 돼요. 전 세계를 통일하는. 왜? 그 밑에 부하들이 모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출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나 뛰어났는데 큰 왕국이 아니고 코살라라는 대국의 작은 속국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가빌라성, 조그만 성의 성주의 아들입니다. 근데 옛날에 항상 그랬어요. 어떤 그 좀 신분이 좀 낮은 사람 그 자식이 굉장히 잘나죠. 그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립니다. 그게 원래 중국이든 뭐 그 예수님 일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저 어린 아이가 무슨 태어났다니까는 헤롯 왕인가가 다 애들 죽여버리죠. 근데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하실 때도 그 살던 마을에서 하신 게 아니고요. 한 250km 서울에서 대전보다 더 멉니다. 그만큼을 더 멀리 가가지고서 마가다국 다른 나라로 가요. 그래서 수행하시는데 다른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 왕이 또 경계를 해요. 빈비사라 왕이. 또 얼른 모셔오게 해요. 경에는 모셔오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잡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왕국에 반을 줄 테니까는 나랑 같이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국에 반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나는 정치에 뜻이 없습니다. 수행합니다. 하니까는 휴 하고 안심을 합니다. 네, 영웅상이기 때문에. 근데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시는데 내려오면 반드시 나한테 이제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입니다. 빈비사라 왕.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뛰어났던 분인데 하여간 이제 이 부처님은 어떤 분이 부처님이냐 할 경우에 그렇게 몸의 모습 가지고서 부처님이다 할 경우에 이제 그러면은 그 전륜성왕 같은 경우에도 얼짱 몸짱이기 때문에 그걸 부처님이 됩니다. 그래서 경에서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이 몸의 모습이 부처라면은 전륜성왕도 부처이리라 하고서 부처님이 반문하십니다. 그러니까 몸 가지고 부처라 부르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몸 가지고서 그 부처가 뭘까요? 부처가. 그래서 끝에 가면은 뭐가 부처냐 하면은요 두두물물 부처 아닌 게 없다가 됩니다. 전 세상이 다 부처입니다. 전 세상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전체가 사실 부처님의 몸이에요. 이제 그런 가르침을 설하는 경전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화엄경. 그럼 그 부처님 이름이 뭘까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 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앉아 계신 부처님 계시죠? 이분이 바로 세상 만드신 분입니다. 세상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그분의 몸 속에 털구멍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들이요. 그래서 부처가 뭐냐 할 때 일체가 다 부처예요. 들리는 소리는 다 부처의 음성이고 보이는 형상은 부처의 몸이고. 그럼 이제 다시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부처가 무엇이 부처일까요? 개념 비판할 때 모든 것이다. 아까랑 똑같죠.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학생들, 선생들이 발견한 최종 결론은 일체가 부처구나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하나하나 개념 논파를 하고 있는데 이 부처의 개념도 역시 그 개념의 테두리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밥이 뭘까요? 밥. 맛있는 게 밥인가요? 맛없는 것도 밥이죠. 밥이 뭘까요? 밥 먹으면은 몸에 쌓일 경우에 참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허무한 게 뒤에 구멍이 뚫려 갖고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습니다. 아침에 다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 먹으면은 통과하면서 에너지만 주는 게 밥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럼 밥 먹는 게 뭘까요? 밥. 에너지 섭취하는 거, 에너지 섭취하는 겁니다. 에너지 섭취하는 거. 그럼 숨 쉬는 것도 밥을 먹는 건가요? 숨 쉬는 거? 그래서 산소 에너지 들어오죠. 그랬다가 탄산가스 나가죠. 그러니까 코일 경우에는 코로 입하고 항문이 붙어 있네요. 그런가요? 코로 먹고 코로 싸기 때문에. 입으로 먹고 뒤로 싸는데, 여러분 말미잘 같은 경우에는요, 입하고 항문이 같습니다. 말미잘 아시죠? 바다 동물. 탁 잡아먹은 다음에 소화한 다음에 탁 뱉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유한다면 밥을 먹었다가 아침에 화장실 가서 하고 이제 변 보는 이런 꼴입니다. 그럼 밥이 뭘까요? 밥. 일단 들어갔다가 에너지 주는 게 밥인데, 에너지 주는 거. 그러면은 입으로만 먹어도 밥인가요? 입으로 먹어야만 밥인가요? 그건 아니죠. 에너지가 귀로도 들어가죠. 소리 에너지. 그 다음에 빛 에너지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감각하는 모든 게 다 밥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밥의 종류를 4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렇게 덩어리밥, 이 경우에는 단식이라고 부릅니다. 단식. 그 다음에 촉식, 감촉. 그러니까 외부를 감촉하는 거, 이걸 밥 먹는 겁니다. 촉식. 식은 먹을 식자 써가지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이것도 밥이에요. 인식하는 거, 식식. 이게 밥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경전에 보면은 초기 불교 경전에 밥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단식은 우리처럼 고기 몸뚱이 가진 놈들은 단식 먹고 삽니다. 욕계에 사는 이빨 가진 놈들. 성기하고 입을 가진 놈들은 단식 먹고 사는데, 천신들 같은 경우에는 빛으로 돼 있어요. 눈에 안 보입니다. 입도 없어요. 밥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촉식, 사식, 식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단에다가 뭐 올릴 때, 천신들한테 몰릴 때, 귀신 같은 경우에도 단식 안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 지내면은 어떻게 돼요? 밥이 덜어지지가 않죠. 보고만 가도 잘 차렸구나, 잘 먹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는 게 뭐냐 할 때, 감촉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인식하는 게 다 밥입니다. 일체가 밥이라는 얘기예요. 일체가 다. 밥이 뭐냐 할 때.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똥이 뭘까요? 똥. 먹었다가 나가는 게 똥이죠. 더러운가요, 똥은요? 더러운가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X 강아지는 그걸 먹고 삽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똥 하면 더럽다 피하는데, 그런 X 강아지는 똥을 보면은 아마 짜장면 냄새가 나나 봅니다. 그럼 똥이 뭘까요? 똥. 버리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화장실 수세식이 아닐 경우에는 시골의 그 학교 화장실 청소권을 갖다가 마을 유지가 갖고 있어요. 왜? 그게 다 비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퍼다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걸 마을에 뿌립니다. 밭에다가. 그래서 그거 아무나 갖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 주고 사기도 합니다. 똥이 뭘까? 더럽다, 깨끗하다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귀하다, 귀하지 않다 말 못합니다. 뭘까요? 약간 재료가 들어가서 변하면 똥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건물이 똥이에요? 건물이요?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게 들어와서 탕탕탕하더니 똥덩이가 됐죠. 똥이죠. 이것도 똥이에요? 그렇죠. 그 규소를 공장에 집어넣으니까 이 덩어리가 맺혀 나왔습니다. 그럼 똥이 뭐예요? 엄밀히 똥이 뭐냐고 엄밀히 규정하려다 보면은요, 그 테두리가 점점 넓어져 가지고요, 어떻게 돼요? 그냥 이제 이렇게 재료가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응결된 거, 하나의 이제 생산품, 이거일 뿐입니다. 그 말뿐이 못합니다. 지금 말을 하려면은 굉장히 또 이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약간 시간 때문에 이 정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주, 시계, 욕심, 시작, 종말, 물질, 살, 마음, 부처, 밥, 똥, 그 다음에 바깥, 안, 뇌, 신경 다 해봤죠. 또 뭐 할까요? 여러분, 무기가 뭐예요? 무기. 전쟁할 때 무기 쓰죠. 무기, 총, 칼, 이것만 무기인가요? 모든 게 무기인가요? 주먹도 무기인가요? 육탄전할 때. 이것도 무기 되나요? 되죠. 던지면 됩니다. 벽도 무기예요. 싸우다가 벽에 막 내치죠. 그 다음에 공기도 무기인가요? 화생방 들어보셨죠? 공기가 무기가 됩니다. 심리도 무기예요. 심리전 막 스피커 방송합니다. 그렇죠? 그럼 무기가 뭐예요? 일체가 무기예요. 그래서 싸움꾼도요, 이게 반야지혜가 열리면 싸움 더 잘합니다. 물어뜯고 침 뱉고 그다음에 깨물고 꼬집고 하면은 그거 못 당합니다. 그런 애들 더러워서 안 싸워, 다 도망갑니다. 그렇죠? 어릴 때 보면 애는 조그만데 아주 더럽게 싸우는 애들이 있어요. 얘들은 모든 게 무기이기 때문에 핥히고 하면서.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기가 뭐냐 할 때도 개념의 테두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창의력이에요. 반야가 바로 창의입니다. 창조적 그런 발상을 이제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이 해체입니다. 해체지입니다. 또 해볼까요? 돈이 뭐예요? 돈.
동전만 돈이에요? 아니죠. 돈 아닌 게 없죠. 다 돈 되죠. 그런가요? 여기 돈 아닌 게 있을까요? 다 팔면 다 돈 받습니다. 그런가요? 사람도 돈인가요? 인신매매 팔죠. 할머니는 얼마에 팔고 합니다. 마늘 가게 시키고 옛날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돈이 뭐냐 할 때도 다 돈. 요새 심지어 물도 돈이고 공기도 돈이에요. 공기조차도 이제 이 통에 넣어서 팔기도 합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 그 심장병 환자들 그 스프레이 같이 해가지고서 입에 대고서 하게끔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뭐냐 할 때도 개념에 틀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반야지혜고 화엄에서 얘기하는 일즉일치 일중일체예요. 일중해 무량 하나 속에서 무량을 해석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세상의 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책상이다, 컵이다, 천장이다 다 가짜예요. 그런요. 다 내가 하나만 딱 택해가지고서 내 멋대로 뽑은 겁니다. 가해질 해가지고서 생각의 가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는 모든 게 다 됩니다. 일체가 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리모컨이죠, 리모컨. 이게 뭘까요? 물질이죠. 이게 뭘까요? 내 망막의 살이죠. 이게 뭘까요? 이 시작하고 있죠. 이게 뭘까요? 끈다고 있죠. 이게 뭘까요? 바깥에 있죠. 이게 뭘까요? 안에 있죠. 이게 뭘까요? 우주죠. 모든 게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걸 들더라도요. 이게 바로 일즉일체라는 얘기입니다. 일즉일체. 봐서 이제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건 모든 것이다. 일즉일체. 우주도 모든 것이고 시계 모든 게 다 모든 거예요. 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웃음이 뭘까요? 웃음. 깔깔깔 웃어요. 웃음이 뭘까요? 웃음. 스마일. 혹은 레프. 웃음이 뭘까요? 또 다시 막힙니다. 은산철벽입니다. 딴 거는 풀어주니까 그럴듯하긴 한데 웃음? 이게 이제 어떻게 모든 게 될까? 이제 보세요. 언제 웃을까요? 언제? 기쁠 때 웃죠? 슬플 때도 웃어요? 슬플 때 너털 웃음 웃어요. 내 팔자야. 그래요? 너무 화가 나도 웃어요? 영화 사극보면은요. 이제 황제가 건방지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깔깔깔깔거리면서 건방지네 하고서 너무 화가 나도 웃습니다. 언제 웃어요? 미쳐도 웃어요. 그렇죠? 히히거리면서. 언제 웃어요? 사춘기 소년은요 괜히 웃어요. 가랑잎만 굴러가도 깔깔깔깔거린답니다. 또 왜 웃어요? 간지러워도 웃습니다. 아파도 웃어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웃나 안 웃나. 지금 직접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웃습니다. 그럼 뭐예요? 웃음은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웃음은 좋은 거라고 착각해요. 냉소도 있어요. 냉소. 비웃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별별 웃음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됐어요. 웃음이 뭐냐 할 때 일체의 감정을 다 표현하는 그런 작용이 뿌리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울음이 뭘까요? 슬퍼서 울죠. 울면 안 되죠. 그런가요? 기뻐도 우는가요? 그렇죠. 그럼 얘기할 거 없죠. 너무 화가 나도 울어요. 막 화가 나서 막 이러면서 울어요. 의도 맞았다고. 그렇죠. 그 울음이 뭐예요? 마찬가지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 영화 배우 연기자 같은 경우에도 이 이치를 알 경우에는요 명연기자가 됩니다.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때 연극시키면은요 상투적인 연극을 해요. 슬픈 연기는 엉엉엉엉 울고 기쁜 연기는 하하 이렇게 웃습니다. 그럼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슬픈 거를 웃으면서 연기하고 기쁜 걸 울면서 연기할 때 명연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야지혜 제가 지금 개념 논파는 거 반야 중간 사상. 그러니까 보통 중간 사상을 중간학을 반야 중간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야가 불교의 지혜예요, 지혜. 그 하나만 더 제가 여쭈면은요. 그 불교의 지혜하고 지식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지혜와 지식이. 지식은 쌓아서 이룩되고요. 지혜는 허물어서 얻어집니다. 반대입니다, 방향이요. 그래서 이게 불교만이 아니고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익위학, 일손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나날이 늘어나면은 학문이 되고 학문, 나날이 덜어내면은 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덜어내면은. 그래서 이제 지식은 바로 학문이죠. 그러니까 많이 암기하고 이래야지만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도인은 어떻게 돼요? 암기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다 씻어냈을 경우에 바로 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고 그런 지혜를 공의 지혜, 텅 빔의 지혜, 반야 지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이제 전부 다 일손이도,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던 기존의 생각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점검해가면서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이제 자각하는 이제 그런 그 일손이도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까 이제 제가 이마할 경우에 이마가 어디인지 경계부가 없다는 얘기했죠. 그다음에 어깨가 어디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 하면 여긴 줄 알지만은 옆으로 갈 경우에 어디까지가 어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좀 우스갯소리로 저 유치원 때 그 놀이 중에 어떤 놀이가 있냐면은 머리, 어깨, 무릎발 있죠. 그다음 귀, 고기 했다가 이제 선생님이 다른 데 했을 때 그거 따라 했다가는 와서 이제 노래 불러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그거 야단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머리, 어깨, 무릎발 막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제법 실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어깨, 머리, 무릎, 발, 사람 죽음 아니면은 욕심, 종말, 시장, 물질 다 탁탁탁 정해놓은 게 전부 다 아주 세상을 이제 감옥처럼 만드는, 생각의 감옥을 만드는 이제 그런 잘못된 이제 작업이었고, 그걸 일단 다 부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모든 생명의 행복을 위해서 다시 건립해야 됩니다. 어떻게 건립할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한번 제가 수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통계학 배우셨어요? 통계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끔 나오는데 통계에서 분포도입니다. 분포도. 근데 분포도가 뭐예요? 분포도가 이제 뭐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포도가 쓰이고요. 뭐 예를 든다면은 이제 컵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쭈겠습니다. 자, 이게 컵인가요? 컵? 여기 떠오른 이제 이 모양의 컵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컵이다 할 때 이게 컵이다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Y좌표에 보면은요 제일 높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100명한테 물어볼 때 100명은 다 컵입니다 하고 손을 들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컵이에요 하고 물을 경우에는 Y좌표로 올라가 보세요. 한 반뿐이 안 돼요. 50명은 맞아요 컵이에요 하는데 50명은 저건 대접이에요 하고 손 안 듭니다. 그러겠죠. 이게 컵이에요. 이럴 경우에 한 10명은 컵이에요 하는데 90명은 저거는 쟁반이에요 하고 손 안 들죠. 그런데 오른쪽같이 생긴 컵도 있을까요? 우승 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옆에가 넓어요. 다들 옆에 다 우승컵입니다. 우승컵.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도 컵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컵인가요? 뭐 그렇다고 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게 Y좌표에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 이게 컵인가요? 대롱인가요? 대롱.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이 분포도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 분포 곡선이 절대 X축과 만나지 않아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컵이 뭐냐 할 때 무한히 가도 다 컵이고 무한히 가도 다 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컵이에요? 그것까지 해봐야 됩니다. 말이 컵인가요? 컵이 뭐예요? 컵. 물을 담아야 컵이에요? 못 담아도 컵이에요? 물 안 담아도 컵이죠. 우승컵도 있고요. 뭐가 컵일까요? 깨지면 컵이 아니에요? 뭐가 컵일까요? 뭘 담는 게 컵이에요? 그럼 제 말이 컵이에요? 뭘 담고 있어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말은 컵, 의미를 담고 있네. 그럼 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 세계가 바로 그렇게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각가지를 달라붙어 가지고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 학생들한테 할 때 학생 중에 진짜 등단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시인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엽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졸업한 다음에 교수님 강의 듣고 나서 자기의 시작 연습이 10년이 앞당겨졌습니다 하고서 왔는데 나중에 쓴 시를 보니까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빨래가 파랗게 날아가는데 왜 하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까 그 효봉스님 오도성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이 다 망가져가지고서. 그 화엄경의 가르침을 간단히 요약하는 의상 스님의 법성기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상직상입. 그 상직은 일직일치한테 직자가 들어가는 것. 상입은 일중일치 하나 속에 들어간다. 중이 들어가는 게 상입입니다. 하나 속에 무한이 있고 무한 속에 하나 있고 하나가 무한이요 무한이 곧 하나일세. 이게 화엄경의 가르침인데 지금 개념, 그러니까 중관학 강의하면서 제가 개념 비판, 판단 비판, 추론 비판 중에 첫 단계인 개념 비판을 설명하면서 화엄의 가르침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쉽게 어떤 개념이든지 내가 어때 고착돼 있을 때 그걸 해체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우주예요, 우주.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든 게 마음이라면은 마음이랄 것도 없다는 얘기를 드렸죠. 마음 아닌 게 있어야지만 마음이라는 개념이 성립합니다. 근데 마음 아닌 게 없으면 마음이랄 것도 없어요. 다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게 우주라면은 우주를 알 것도 없죠. 모든 것이 우주라면은. 또 모든 게 시계라면은 시계를 알 것도 없죠. 그래서 왼쪽에는 공과 무의 조망입니다. 뭐뭘 알 것도 없다. 오른쪽에는 모든 것, 일체의 조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왼쪽의 조망을 절대 부정의 조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른쪽의 일체의 조망을 절대 긍정의 조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반야와 화엄 중에 어느 게 더 높을까요? 둘 다 똑같아요.
다 해체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의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이제 우주식의 욕심 시작 종말은 우리들의 그런 일반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답답하게 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두 선문답에서 부처님은 마른 똥막대기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부처님은 자비와 지혜를 갖춘 분이다. 이건 고정관념이 가득한 그런 학문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세계에서는 그걸 다 부셔버립니다. 그다음 달마 스님이 중계 오신 까닭은 뜰 앞에 잣나무다. 그렇죠? 동문서답입니다. 근데 이게 지인상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개에게 부처 성품이 있습니까? 없다. 저 무해도 됩니다. 나중에 또 이게 한참 퍼진 다음에 조조님이요. 나중에 또 다른 분이 여쭈니까 유 이렇게 또 바꿔 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왜? 생각 깨주는 게 중요한 거지 답을 내서 지식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사상이 이렇게 사상으로만 끝난다면은 실제는 뭐예요? 그냥 그 관념적인 만족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공사상은 이제 공사상이 바로 개념 비판하는 거예요. 연기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가 있어요. 실제 이 공의 지혜가 어떻게 쓰이는 거냐 하면은 그렇게 해체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는 삶 속에서 항상 최고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다 깨졌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 정주영 씨 그 소대 제공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된 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화엄적인 일직일체 이 이치가 적용된 정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6월 16일 날 소대 500마리가 북송된 다음에 남북 관계가 개선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전까지는 여러분 이 판문점 휴전선이 전혀 육로 통행이 없었어요. 지금은 개성공단도 가고 금강산도 갔다가 또 막아놨지만은 그 전에는 휴전 당사자가 유엔군하고 북한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판문점 회의에도 없어버리면 참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남북한 이제 왕래할 때, 뭐 수해가 났을 때 물자가 이제 이렇게 가끔 제공이 될 때도 그 육로로 오는 게 아니고요, 바다로 나가요. 공해상으로 나갔다가 디귿자로 돌아가지고서 2박 3일 걸려갖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왜? 그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이 북한 해석을 갖다가 절대 거절했기 때문에 니들이 뭔데 하고서 이북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그거를 제압하고 뚫은 사람이 바로 정주영 씨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 아산만에서 소떼를 키워가지고서 이북에다가 북한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내가 이제 소를 키웠는데 500마리 보내겠다. 근데 왜 보냈냐 하면은 그 젊을 때 그 가출했다는 얘기하죠. 아버지가 소 판 돈을 이제 집에 이제 소를 팔고 와서 이제 놔뒀는데 그걸 몰래 훔쳐가지고서 가출을 했답니다. 젊을 때. 그래서 인천 항구에 와 인천 부두에 와서 막노동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집에 알리지도 않고서 성공해가지고서 이제 드디어 큰 기업가가 됐는데 그게 강원도 통천이에요. 자기 고향이. 강원도긴 하지만은 지금도 북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항상 그 고향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다. 근데 지금 내가 이제 기업가가 됐기 때문에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걸 갚아야지만 마음이 편안할 것 같다. 그래서 소떼 500마리 갖다 북한에 보내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돼요? 말이 되죠. 니들 불쌍하니까 도와준다면 안 받아 이 사람들.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자존심 강한 건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떼를 보내겠다고 하니까는 이제 그것도 갚기 위해서 보낸다니까 일단은 수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내라 하면서 이제 배에 태워서 보내라 하니까는 그런데 배에 태워서 보내면 2박 3일 걸리니까 멀미해다 다 죽는다.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실제 맞아요. 배에 태웠다가 소를 갖다가 2박 3일 갔다 이 파도 치는데 왔다 갔다 해봐요. 다 죽어요. 그런데 왜 이제 그럴 경우에도 북한에서 거절할 수가 있는데 왜 거절 안 했냐 하면 소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요, 개간할 때 우리 이제 나이 또래 이상은요, 소일 경우에는 큰 재산입니다. 집에 노동력을 덜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북도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소할 경우에는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소가 오네. 달러로 몇백 달러, 몇천 달러 보내는 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소일 경우에는 벌써 가슴이 떨립니다. 그래서 저건 꼭 갖고 싶어요. 갖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육로를 배로 갈 경우에는 이제 죽기 때문에 안 되겠다. 육로로 가야 되겠다. 이제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북한에서 좋다. 육로 딱 뚫어버리죠. 그게 처음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떼 보내겠다는 게 기상천외한 발상인데 그걸 프랑스 사상가 기소르망이 뭐라 그랬냐 하면 20세기 최고의 이벤트였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20세기 100년 동안 일어났던 세계 역사에서 최고의 이벤트가 정종의 소떼 보내기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이 큰 트럭 50대인가에다가 실어 보냈어요. 그다음 보내면서 그럼 트럭을 어떻게 할까 하고 이북에 올라가니까 다 가져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장관이었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가서는 그 노인네가 모자 쓰고서는 보내는데 하여간 여러분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 보통 종교인들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른들이라는 사람들 뭐라 했냐면은 같은 민족이니까 그렇게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유치원 애들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거는 창의적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절대 반야제가 아닙니다. 근데 소때 전혀 상상도 못했던 하나의 분별인데 일찍 하나가 어떻게 뭘 해결했습니까? 여러 가지 충돌을 다 해결을 해요. 뭘까요? 육로로 가야 된다는 거, 바다로 못 간다. 그다음에 이북서 마음을 흔들리게 해요. 왜? 소떼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존심을 세워줘요. 내 빚을 갚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물론 정주영 씨 하나 개인에만 해당되는 그런 판단이에요. 그렇지만은 장고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탁 만들었던 그런 하나의 분별이 남북관계 개선해가지고 나중에 금강산 관계까지 이어지고 난리가 났었죠. 지금은 다시 또 아주 위기에 이제 몰리게 됐는데 그건 또 앞으로 누군가가 나와가지고서 해결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게 이제 물론 정주영 씨가 무슨 반야경을 읽고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반야나 불교는 발견된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그걸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반야 중간의 지혜가 이제 화엄의 지혜, 특히 일찍일체의 지혜가 세상에 쓰여지는 모습은 이렇게 분별로서 쓰여지는 것이지 분별을 깨고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선악도 없다 이렇게 쓰여지는 게 절대 아니다.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맹자에서 인의예지를 얘기할 때 인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측은지심, 의가 뭐죠? 수호지심, 예가 뭐죠? 겸양지심, 그 다음에 지혜가 뭐죠? 시비지심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지혜가 아무것도 없다 공하다가 아니고요. 세상에서 쓰여질 경우에는 시비를 가림으로써 쓰여집니다. 여러분 공에 대해서 강의 들었지만 절대 바깥 나가서는 공 입에도 꺼내지 말고 떠올리지도 마십시오. 철저하게 옳고 그름을 갖다가 판별하는데 공을 아는 사람들 경우에는 그 판단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굉장히 정확합니다. 항상 상황에 맞고. 그래서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공의 해체의 그런 훈련이지 생각을 망가뜨리고 피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아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